네, 저는 3.1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곳에서 무형자산사업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중 앞에 쓴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아름아름 알고 있는 FC분들하고만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을 해온 지 2014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만 5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형자산 시장의 최초 진입자는 아니지만 최초는 아니어도 초기 진입자이기 때문에 무형자산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나오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3.1 감정평가법인인데 3.1의 기법인하고는 무관하고요. 업계의 감정평가법인이 대략 72개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저희는 대략 15위 전후에 있습니다. 이건 매출액 기준이고요. 그리고 72개 감정평가법인 중에 무형자산 사업부라고 해서 독자적인 부서를 갖고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법인은 무형자산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증권회사를 취직했고요. 증권회사에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어떤 눈을 좀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감정평가사가 된 다음에 재무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무형자산 쪽으로 진입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밑에 보면 저는 이제 강의도 하고 어디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서울교총의 자문위원을 최근까지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인재개발원 교수로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하고 있고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라든가 기업 정상화 작업을 하다 보면 기업을 평가해야 될 일들이 있어갖고 제가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일부하고 다음에 다시 날을 하루 잡아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할 부분은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거고요. 나중에 할 것은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겁니다. 총론을 하게 되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강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2017년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매년도마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이 계획안을 발표했고요. 이러면서 영어권 평가의 의뢰가 상당히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역시 업계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세법 개정안으로 어떤 장들이 열릴지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필요경비를 2018년에 70%로 하향하고 2019년 이후로 다시 60%로 하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권이라든가 무형자산 그런 등등의 것들을 평가할 때 악재인 것 같지만 마감 세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 2, 3년 동안 이 세법 개정안 예고로 인해서 무형자산 평가 의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 매일 근무하고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기장세무사마다 그리고 물어보는 대상마다 답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법전을 요약해 왔습니다. 대표가 법인에다가 무형자산을 양도했는데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보면 기타 소득 등의 수입 시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타 소득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 사람이 거래 관계를 하다 보면 자산을 인도하고 그걸 갖고 사용 수익하다가 또는 대금을 후에 청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게 사람별로 케이스 보게 되면 자산을 인도하는 것이 통상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양수도를 할 때, 영업권 처분을 할 때 양수도일이 자산을 인도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기속 시기,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영업권 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소득의 기속 시기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내가 이번에 5억을 양수도를 했다. 영업권을 또는 특허권을 양수도했다. 이럴 때 원천징수 시기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답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해 왔고요. 맨 위에 145조부터 읽겠습니다. 소득세법 145조. 원천징수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억을 양수도하지만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억을 이번 달에 양수도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제128조 원천징수액의 납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수일은 앞에 조금 보시면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도할 때 그 다음 달에 양수도하고 다음 달 10일 날 5억이면 8.8% 곱하게 되면 4,4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 계약이 될 것도 안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맨 밑에 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양수도를 했어요. 무형자산을.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랬으면 됐지. 그 이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필요 없죠. 어차피 낼 세금 내년 5월에 다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내년에 1억, 내후년에 1억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우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번 달에 5억 거래하면 그 5억을 대개 슬라이스로 쪼개서 여러 해에 나눠서 가져오니까 사실상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대표들이 돈이 없는데 다음 달에 4,400만 원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되게 큽니다. 이거는 무형자산의 내용 뉴스인데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이건 조문에 있지 않고 별표에 있고요. 특허만 7년이고 나머지 영업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상표권은 5년입니다. 특허권은 종래 10년이었어요. 7년으로 줄어들었죠. 여러 가지 업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업이 특허를 평가할 때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보통 의뢰되는 이유가 가지급금 정리 또는 법인세 절감 목적 또는 잉여금 인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건설업은 건설업 등록과 관련돼서 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실질 자본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건설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우리가 하나 더 당근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냐?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호가 있어요. 그 별지 2호를 타고 들어가면 건설업체의 기업진단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제24조에는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이라 평가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단서 조항에 보니까 진단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 보니까 산업재산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업재산권은 여기엔 없지만 법령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개는 시드원가의 정액법에 따른 상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외부로부터 취득하셔야 돼요.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를 갖고 와야지. 종전에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설업체들 보면 특허 많거든요. 그 종전에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들 그 평가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실자산으로 기업 진단 시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보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평가에도 그냥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들을 잘 몰라요. 공무원도, 기장세무사도. 그런 오류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병원과 관련된 마케팅을 좀 시도하시는 분위기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제가 2015년도에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 혼자 판단하고 누구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이론을 만들어서 성남시 의사회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병원을 영업하러 가실 때 병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병원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만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병원의 가치 구성 요소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원 건물을 자가로 갖고 있으면 유형자산이 있겠지만 병원을 보통 의사들이 임차로 해요. 그렇게 되면 유형자산이 별로 계산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무형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병원을 처분하고 다른 의사가 올 테니 인테리어 기간 1달 반 동안 오지 말고 나중에 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받다가 그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제 병원을 처분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병원을 처분한대요. 딱 이 경우입니다. 병원을 팔고 누군가 새로 들어와요. 그때 의사가 가져가는 건 뭡니까? 거기 있는 인테리어 다 뜯어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비품이나 장비, 예를 들면은 침상이라든가 소파, 테이블, 이게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논외가 되는 거예요. 환자, DB,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를 받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 병원을 양도할 때 핵심은 무형자산입니다. 그거를 일반인들은 권리금이라고 하고 우리는 법률상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한테 물었어요. 영업권 평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벌써 처분했는데 계약 다 했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의사들이 이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 문외한입니다. 권리금이란 건 서로 음성적으로 주고받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금액이 작을 때는 그렇지만 금액이 커져버리면 음성적으로 조달해야 될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죠. 그냥 법률상 양도인은 중간에 보면 하단에 양도인이죠. 병원을 파는 의사는 기타 소득 처리하고 양수인은 그 비용을 여기는 보통은 양수인이 법인세 절감효과지만 여기는 소득세 절감효과죠. 의사가 소득이 만약에 과세표준 5억 이상이라면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6.2%예요. 법인이라면 22%겠지만 여기는 절세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거를 잘 설득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강의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병원을 양수도 할 때 양수자는 엄청난 혜택을 봐요. 46.2%, 22%가 아니라 이거를 영업할 때 의사들이 근데 잘 안 만나줘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런 것만 잘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영업권 평가가 과거에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사고라고 하면 뭐냐면 감정평가사는요 공증인이에요. 또는 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격에 대해서 난 이걸 공증해 줄게, 보증해 줄게. 그 가격에 대해서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격이 가짜였다. 그래서 사고가 터졌다. 예를 들면 은행에 담보대출을 맡겼는데 시가가 3억 원인 아파트를 감정평가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10억이라고 평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한 6, 7억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억짜리를 6, 7억 받았으니 원리금 상환 안 하겠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3억짜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은 한 3억 이상을 먹고 튀겠죠. 죄 없어요. 그럼 사고 친 사람은 누굽니까? 감정평가사예요. 그럼 은행은 감정평가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소속돼 있는 법인에 해요. 그리고 법인이 물어줘요. 물어주고 법인은 감정평가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걸 저희 업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영업권 평가가 사고가 터져요, 자꾸.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너희들 자정작용을 해라. 자정작용을 안 해오면 곤란하다 해서 2016년 9월 1일 이후 감정평가가 의뢰된 건에 대해서 협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권이나 기타 그 무형자산은 협회 심사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영업권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때 영업권을 다 했다고 쳐봐요. 이 의뢰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영업권부터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기업체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필증을 줍니다. 그런데 간혹 평가서에 심사필증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건 고의든 실수든 있어야 됩니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박스를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위원회는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이론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협회는 감정평가 심사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민사는 뭡니까? 돈으로 손해배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사 3억짜리 10억에 평가하고 그 조사받을 수 있죠. 왜 3억짜리 10억에 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도장 찍고 협회장 도장 찍었다고 그거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다. 법령과 이론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계속 민사, 형사상 책임이 누워진다? 감정평가 법인이 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아까 전에 2016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7년 12월 29일 날 어떤 업무 연락이 왔냐면 저희가 그 영업권 평가하려면 3년치 재무제표를 받는데요. 재무제표를 심사 때 안 냈어요. 그리고 아래 한글이라든가 엑셀에 타이핑된 것만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심사를 해줬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평가사들이 진짜 재무제표에 있는 것과 다르게 협회에 심사를 올린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필히 첨부하기 바라며 첨부되지 않을 시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민감한 직업이에요. 누군가의 이해 당사자 사이에 껴서 그 중개자 역할을 하고 양자가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직업윤리를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누구 한쪽에 편에 기울어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낸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영업권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부터는 법인세와 관련돼서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날아온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이 특허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 1년에 몇 건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부인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특허권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 소명 요청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대비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보낸 거고요. 2017년 9월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세청 공무원들의,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2017년 9월인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박스에 보면 키프리스, 지식재산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했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 공무원이 있네요. 다른 어디에 소명 요청서에도 이런 문구 본 적 없습니다. 자, 양수됐으면 꼭 특허청에 명의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사고죠. 양수도 하고 세금 문제는 다 해놓고서 명의 변경 안 하면서 이게 문제 될 수 있죠. 그 다음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특허 등록 관련 특허권 출원 등록을 위한 그간의 연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파일, 서류 등을 제출하랍니다. 준비하면 되죠. 못할 거 없습니다. 갑자기 조작했으면 모를까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 특허 취득 관련 7억 4천만 원의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 내부 의사결정 서류 및 취득계약서, 금액 산정 기준, 대금 지급 증빙서, 이것도 내립니다. 있으면 내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죠. 어떻게 저런 걸 다 갖고 있겠습니까? 맨 밑에 특허권 취득 후 제조 활동에 활용한 사례,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아주 이 경우에는 이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깊게 들어온 겁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화성세무서에서 2017년 10월이고요. 해명할 사항 귀속 연도는 2016년이네요. 그러니까 2015년에 양수됐겠죠? 귀속이니까. 아까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소득세고. 법인세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2016년에 결산한 그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귀속한 거죠.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발보 적정 여부, 특허 관련 대표자 연구비용, 특허권 평가 및 감가상각 적정 여부, 직발보 지급 적정 여부. 직발보를 타겟으로 한 거네요. 2016년에 직발보 감정평가서가 엄청나게 발급됐죠. 그때 무형자산이 정말 꽃을 피는 거의 최초는 아니어도 초기입니다. 제출할 서류, 특허권 등록 내역, 특허권 평가 서류, 감정평가서 내라는 거죠. 특허와 관련된 대표자 연구 비용, 지출 내역 등, 직발보 지급 규정 및 계산 근거. 이거는 약간 러프해요. 앞에 거보다. 세무공무원 누구 걸리냐에 따라 결과는 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죠. 또 이거 보겠습니다. 잠실세무서장 2017년 6월 직발보 계상 적정 여부 확인 서류, 대표자 아무개에게 지급한 직발보상금이 귀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비과세 기타 소득 해당 여부 등 확인 필요함.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여기는 어느 세무서라고 명시 안 돼 있는데요. 2017년 10월입니다. 귀속연도 2016년 특허권 취득 적정 여부 등 특허권 등록 내용, 취득가액, 감가상각 내용, 특허권 관련된 대표자 연구비용 지출 내역, 제출할 서류, 특허권 감정평가 서류, 계정 연장, 지출 내역 증빙. 여기서는 감정평가라는 용어 쓰죠. 앞에는 감정평가라는 용어도 안 써요. 저 때만 해도 감정평가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가 관련된 서류 뭐 이렇게. 점점 앞으로는 더 정교하게 콕콕 정확한 단어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받은 유일한 제가 2014년부터 평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법원에 끌려가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간 적 없지만 주변에 무형자산 평가하다가 불려간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소명서를 처음 받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산세무서입니다. 2018년 11월 얼마 안 됐네요. 주식회사 어디는 2017년 산업재산가 취득과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관련된 취득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지급 원장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산업재산권 출원 내역 일체, 개발 관련 비용 내역, 산업재산권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소득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법인세 등을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소명이 하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찝찝한 거 있으면 수정 신고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처리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동안 평가한 평가서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뭔가를 큰 거 얻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메뉴에 감정평가서라고 적혀 있고요. 그 위에 의뢰인과 건명과 감정서 번호를 적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본 평가서는 감정평가서이고 복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포맷입니다. 그리고 이런 괄호 감정평가표라는 거를 그 다음에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보시면 영어권인데요. 50억입니다. 제가 작년 2018년 8월에 평가한 평가서고요. 제가 여태껏 평가한 것 중에 가장 센 겁니다. 수수료 5천만 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요. 영업권이 50억 나왔어요. 이 업종이 뭔지 궁금하시죠? 수입업자입니다. 5%상. 내가 수입하는 사람 말고 5%상입니다. 5%상. 돼지고기, 소고기 수입 5%상입니다. 이 불황에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장님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 돼지 열병이 돌죠. 이 사장님 지금도 저하고 가끔 술 먹는데요. 이 사장님 말, 내가 90년대 초중반부터 돼지고기 시장 개방될 때 일을 했지만 지금 30여 년 동안 이렇게 호황이 없다. 전 세계의 돼지고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올 돼지고기가 없어요. 단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분은 지금 50억 이상이에요. 지금 평가하면. 더 벌고 있어요. 자, 협회의 심사필증 50억. 평가서를 열심히 썼어요. 제가 여태 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 열심히 썼습니다. 논리에 오류 없이. 협회 심사팀에서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제가 3억 낼 때도 전화 와서 왜 이렇게 했냐 질문하는 심사위원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금액이 크면요. 객관적인 지표와 논리, 이론이 다 접목돼야 됩니다. 이거 거부되면요. 저 5천만 원 날아가는 거 둘째치고 법인잖아. 이거 안 돼요. 사고 터지는 겁니다. 평가서의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의 정형화된 목차예요. 다른 법인도 비슷할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1번 노마자 1 평가개요. 회사 현황. 돼지고기 시장 이해. 노마자 4 무역의 이해. 무형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개관.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거기서 영업권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산업에 대한 분석을 꼭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개별 기업에 포섭을 해요. 산업은 따로 놀고 기업은 따로 놉니까? 같이 연동되는 거지. 이거 안 하는 평가사들 많아요. 자, 그 회사를 가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5%상이잖아요. 창고, 공장 없습니다. 어느 나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냐? 네덜란드 돼지고기인데요. 이 네덜란드 낙농업체의 종업원수가 11,800명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낙농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요. 네덜란드에도 낙농하고 독일에도 낙농을 해요. 그래서 이 수입업자는요. 네덜란드 브랜드 고기도 가져오고 독일 고기도 가져와요. 실상은 네덜란드에 있는 지주회사로부터 가져오는 거지만 브랜드는 여러 가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브랜드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온 브랜드, 독일 브랜드 여러 개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온 브랜드예요. 네덜란드 브랜드 가져온 거 홍보하는 홍보물이고요. 독일 브랜드 가져온 거 홍보물이에요. 그리고 국내 유통시장, 이거 가져왔을 때 국내 어떻게 유통시키는지 유통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퍼 발행대장 기준 또는 선적 기준으로 그동안 들어온 수입 현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좀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억짜리 영업권이 나오나.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2015, 16, 17의 매출이 딸랑 6억 8천, 7억 7천, 15억이에요. 그리고 2018년 1, 2분기 매출이 8억 5천이에요. 근데 영업권이 50억 나왔어요. 저도 확신했고요. 협회 심사위원들도 아무도 브레이크 안 걸었어요. 밑에 영업이익률 볼까요? 영업이익률이 58.4, 55.3, 78%. 점점 늘어나는 게 처음에 3억 9천 하다가 4억 3천 하다가 12억 하죠? 이분 2018년에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 예상소득이요? 이거의 거의 더블 이상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 영업권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상증세법에 보면 영업권 평가는 과거 3년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과거 3년치 재무제표를 기초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판단하도록 되니까 이걸 세무사가 상증세법에 있는 대로 평가하는 거와 저희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많은 성장을 했고요. 평가서 수수료가 5천만 원이었어요. 책임? 사고 나면 어떡할래? 그랬을 때 우리 법인이 다 책임지고 내 인생은 거덜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덜란드 돼지고기 수입 위생 조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위생 조건, 이거 그분이 말해준 거 아니에요. 시장 자료 다 조사해서 이분이 만족해야 할 만한 백데이터, 법령 이런 거 다 제공해 드렸고 납품하는 날 그분이 1페이지부터 160페이지인가 되는데 그 한 장 한 장 제 앞에서 다 넘기더라고요. 되게 떨리는 순간이었고요. 다 넘긴 다음에 그동안 고생하셨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특허권 평가요. 아까 전에 영업권이고요. 지금은 특허권입니다. 저희는 이걸 5개라고 하지 않고 식으로 읽습니다. 5개인데 5억이네요. 영업권 50억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작아서 실망스러운데요. 어떤 목차는 대략적으로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로마자사의 당뇨와 인슐린 펌프입니다. 이 의뢰인이 우리나라 당뇨와 인슐린 계통의 1인자예요. 그 매봉역 가면 체내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당뇨와 관련된 1인자가 진료를 하시죠. 최근에 그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셨죠. 직원들한테 좀 욕도 하고 목봉 체조시켰다고 해서 나온 분이 이분인데요. 제가 갔을 때 저한테 자상하셨는데 좀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이거 특허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이분 특허 보유 현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50개인가 있었나? 그게 수십 년 전부터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보다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의료기기 사업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의료기기 관련된 일을 계속 사업 아이템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 특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 이거 외에도 특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회사 돈 빼서 쓸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이것만 한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인슐린 다 인슐린 관련된 거예요. 이분이 의대 교수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의료기기 업체를 따로 사업자 내셔갖고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중앙대 앞에 흑성역에 있죠. 거기 지나가다 보시면 지하철 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인슐린 펌프인데요. 인슐린을 당뇨병 환자는 주기적으로 계속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약물 투여 시간이 불규칙적인 거예요. 이거를 허리춤에 차면 지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든 제품 내 이 인슐린 펌프 매출이 주사기 바늘에 비해서 덜해요. 얘는 한 번 쓰면 몇 년 쓰지 않습니까? 주사기 바늘은요, 일회용이라 그 매출 규모가 엄청나요. 네. 주사기 바늘이 특허 가치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것도 전 세계에 수출하니까 매출액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제약회사인데요. 아까 전에는 영어권, 특허권 했죠. 지금은 이제 상표권 가는 겁니다. 제약회사의 상표는 평가할 만하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상표권 19억 9천입니다. 목차 보시면 꽤 성의 있게 쓴 겁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그 약이 관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관절에 대한 자료 조사하고요. 그 로마자 5에 가면은 관절염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됐는데요. 2014, 15, 16의 매출을 보면 273억, 291억, 326억. 오래됐지만 아직도 약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이 회사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약이란 게 영업이익률 7.4, 7.0, 9.1 상당히 회사가 양호하죠. 전체 기업의 가치에서 유형자산을 드러내면 그게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안에는 영어권의 가치도 있고 상표권의 가치도 있고 특허권의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의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표권의 가치를 또 발라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표권의 가치에서 듀 아무개, 에 아무개, 제 아무개, 타 아무개 이 제품에 대한 그 개별적인 상표의 가치를 또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 3년치의 전체 매출액에서 얘네들의 각각의 매출 기여도를 뽑아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파는 약이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100개에서 200개였어요. 거기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다 매출 기여도를 뽑아내서 상표권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사고 안 납니다. 부인당하지 않아요. 자, 앞에 한 거랑 다르게 이번에 또 뭐 저작권이죠. 근데 제목을 보니까 무슨 건축사 사무소죠. 건축사 사무소에 저작권 평가한 거 제가 1호입니다. 진정한 1호가 따로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셔갖고 그 1호란 타이틀을 쓰지 말라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제가 관련된 법규 다 여러 개 검토해서 제가 창안해낸 방법이고요. 세무신고 다 했고 모든 게 종료됐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특허 낼 거 있나요? 상표, 디자인권 잘 보면 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은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아무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업체 중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거를 권리로 평가받고 잉여금 인출하는 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8개 10억. 이게 전라북도에 있는 도급순위 1위 건축사 사무소예요. 이거 듣고 2위가 저한테 연락 왔고,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서 왔는데 아무튼 왔고 2위도 제가 해줬습니다. 그만한 독창적인 설계 도면들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도 독창적이죠. 아파트 또는 주택의 설계 도면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가치 있다고 인정했고요. 세상에 설계 도면을 저작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당신들 사기꾼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회계사랑 감정평가사가 둘이
전라북도까지 내려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어권인데요. 보시면 기준 시점은 2014년이에요. 근데 평가는 언제 했죠? 2016년에 했죠. 양수도 할 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할 때 평가를 안 한 거예요. 뒤늦게 2016년에 저희를 만난 거예요. 야, 2년 지났는데 해줄 수 있어요? 2016년에요. 영어권 평가를 지나서 한다는 생각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했습니다.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모여서 법리 검토하고 대표한테 리스크를 설명하자. 이거 부인당할 수 있다. 하겠느냐 했더니 여자 사장이 하겠대요. 청담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디자인을 하는 것 같죠? 뭔가를. 자, 아모레 퍼시픽에 납품합니다. 자기가 브랜드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에 그 일반 소매로 팔지 않아요. 도매로도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누구? 아모레 퍼시픽.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사잖아요. 좀 많이 사잖아요.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줍니다. 판촉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아모레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품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폭주하니까 이 여자 사장님은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더샵. 전 사실 몰라요. 분더샵이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텐데요. 자, 발렌타인. 발렌타인 우린 양주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런 파티를 해요. 그럼 이벤트 카드도 기획해줘요. 그 다음에 USB도 이렇게 이쁘게 해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브랜드에 맞게 이미지를 메이킹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2014년에 1월 13일 날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하는데요. 이때가 양수도일인데요. 매출을 보세요. 26억, 20억, 20억 하다가 그런데 이때 바로 양수 안 한 거예요. 법인 전환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법인에 갑자기 매출이 33억이 잡힌 거예요. 20억, 20억 하다가 30억을 잡은 거예요. 매출이 엄청나게 뛴 거죠. 그런데 납품이 어디냐? 아모레 퍼시픽의 대부분 납품해요.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 브랜드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촉물을 사다가 고객한테 무료로 주는 데가 많다는 의미예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까 20억, 20억 막 이랬잖아요. 이게 숫자를 잘 보시면 22억이 아닙니다.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220억이에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 해도 이렇게 돈을 버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계세요. 자, 제가 25억 4천 평가해줬죠. 2016년에 절 찾아와서 재무제표 잡았죠. 상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안하다. 법리 검토했지만 안전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이거 태클 거면 상각하면 있잖아. 이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세무조사를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어제 종결 났어요. 희한하게. 어제. 오늘 강의할 때 얘기하라고. 세무사님이 세무조사 나왔는데 무사히 끝났대요. 그래서 이거 25억 4천 얼떡할 거냐 했더니 이제부터 5년간 상각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나머지만 상각해야 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거의 취지가 내용연수에 따라 초년도부터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상각하는 건데 이제부터 상각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이분도 세무서 조사관 출신이고 세무대 출신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 원칙은 그렇지 사원대로부터 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회사들이 제가 보면 많아요. 예, 이거는 대구에 있는 카페인데요. 지금 영어권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어권이 이렇게 돈 안 될 것 같죠. 개인 사업자라. 근데 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특허로만 달리지 않으셔도 돼요. 상표도 받잖아요. 아까 몇십억짜리 나오고. 대구에 가면 있는 커피숍인데요. 영어권 36억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법인인데 영어권을 의뢰한 이유는요. 저한테 평가받고 매각하려고 그래요. 매각.
그럼 영업권도 법인에서 의뢰 들어올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 산업에 대해서 다 조사해요. 이런 산업 분석이 안 되면요, 나중에 사고 터질 수가 있어요. 산업을 분석하고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이걸 포섭해야 돼요, 서로를. 이거 나중에 그런 거 없이 했다가 몇십억짜리 나중에 사고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자, 감정평가협회 심사 36억 받았죠. 하지만 민영사상이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 사고 나면. 자, 대구에 있습니다. 히트 요인은 개별 제품의 이름 앞에 폭탄이란 걸 넣었어요. 그래서 양을 정말 폭탄 주듯이 많이 준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 난 겁니다. 자, 볼까요? 이 회사 2015년 1월에 생겼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로 커피숍 하나 운영하다가 아이고 이거 괜찮네, 나도 하나 좀 내줘요, 나도 하나 내줘요, 이런 거가 계속 제한되니까 법인을 만든 거예요, 2015년에. 근데 매출을 보세요. 28억, 47억, 74억. 이게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평가받고 2018년에 매각.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수십억의 매각. 네. 영업이 33%, 23%, 21%. 네. 대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요. 대구에 매년도마다 27개, 41개, 50개, 55개 막 급속도로 늘어나죠. 경북 지역에서도 20개, 38개, 48개, 53개 이렇게 막 늘어나니 영업권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자, 이번엔 마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인데요. 지금 엄지족들, 그 다음에 새벽 배송 때문에 이 마트들이 타격이 심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자, 슈퍼마켓인데요. 15억. 네, 전형적인 목차. 이건 평택에 있는 겁니다. 마트 사장님들은 서로 친해요. 한 군데만 트면 그 다음 이런 데가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또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한 군데 트시면 그 다음은 연쇄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영업의 실마리로 푸시기 바랍니다. 되게 큰 마트였어요. 영업이 매출액 100억, 104억, 113억. 영업이익률 좀 낮죠? 2.8, 4.5. 네, 그 다음 영업권 또 보겠습니다. 5억. 이거는 반포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말이 대안학교지 현행법상 학원입니다. 강남 지역에요, 또는 분당권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모아서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가 왠지 시골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것도 학원가에. 많습니다. 찾아보면 주변에. 초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중고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그럼 대안학교 나왔어. 어디 가냐? 학위 인정 안 되는데. 전부 다 미국 가는 겁니다. 외국. 그래서 명문대학도 실제로 보내요. 대학을 성적으로만 가지 않고 과외활동을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신문 광고 같은 건 안 해요. 욕먹어요. 그런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여기에 장재현의 아들이 여기 다녀요. 왜 그 고등랍에 나와서 말 잘못했다가 아버지 좀 그랬던, 면상하게 했던. 제가 지금 여기 다녀요. 그 사이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대기업에서 저한테 의뢰한 건데요. 대기업은 아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터지면 변상을 물릴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법인만 입찰을 붙여요.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5개 법인 중에 경합을 해서 제가 1등을 먹어서 수주한 거고요. 왜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면 경정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런데 한 5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경정비 업체가 있는데 약간 부실해. 그랬더니 GS 계열사 중에 요거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걸 인수했어요. 50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그 영업권. 그런데 대기업이니까 4억 건이라고 했죠. 4억 건을 평가했는데 그 금액은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 이게 좀 지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열심히 자료조사했고요. 요 정도가 무형자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최근껏 뽑아봤고요. 그런데 요새 그 병원 컨설팅 하잖아요. 병원. 대표가 개인 사업자인 병원 원장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새 솔루션이 이거를 부동산 법인 전환으로 이 부동산을 넘기고 이 원장이 돈을 버는 개인 사업자 는 살려두고 부동산 임대업 하는 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거죠. 법인 전환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료를 이 임대법인에다가 주는 게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의뢰 많이 곧잘 되고 있습니다, 요새. 임대료, 연 임대료예요. 연 임대료 15억. 15억이 병원 원장 개인 사업자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탈법 아니고 척법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병원을 새로 짓고 있죠. 네, 부동산의 가치는 250억이에요. 자,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텍스트로 좀 얘기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영어권 다 합니다. 상증세법상의 상속 증여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시면 6개월 안에 감정평가 받아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면 그 6개월 지나서 감정평가 받으면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꼭 받아야 돼요. 양도소득세. 왜 상속증여시에 감정평가 받냐? 나중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상속증여받아서 내가 가져왔는데 언젠가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 상속증여세와 양도세의 양자를 형량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와주면 아주 굿이거든요. 그런 건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서 될지 안 될지 협의하셔야 되고요. 법인세, 우리 아까 법인세법 봤죠? 영업권, 특허권을 법인에 넘기는 건 다 법인세법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상가 신규 분양할 때 그게 보면은 상가지만 엄밀히 보면 토지와 건물의 합체예요. 여기서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붙으면 그게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분양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가 신축하고 분양하기 전에 부가세 평가를 저희들한테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IFR에서 자산재평가, 토지 건물 자산 재평가할 수 있고요. 기업 인수합병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기업 회생 시에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강남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많죠. 점점 도미노처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들이 다 70년대 지어진 거에 다 철거되고 있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80년대, 90년대 지어진 것들도 다 재생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험, CEO 플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새로운 먹거리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지식을 쌓기 어려우면 저 같은 사람 옆에 달고 다니시면 됩니다. 종전 저구자산, 현금 청산 막 이런 거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하기에는 새로 공부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1조권 침해, 아파트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35층, 50층 막 이렇게 되면요. 1조권 침해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문을 받고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어떤 자료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요거 보면 부동산 매입 매각 자문 서비스, 입찰 진행, 매입 매각 물건 시세조회 및 가격 적정성 검토, 권리 분석, 임대차 분석, 대출 안내, 부동산 법률 자문, 부동산 세금 컨설팅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구역 그 주변에 워낙 많은 도정법에 의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남의 고속터미널 근처만 가보세요. 다 철거되고 있거나 지금 신축 공사 중이에요. 우리 주변이 다 이렇게 변화가는데 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 인가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이 나면 이때 종전 종부자산 평가와 현금 청산 평가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동의합니다. 2단계에서. 쫓겨날 주민들이 돈으로 바꾸고 나가려고 할 때 돈이 많고 적음을 갖고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조합하고.
이때 저희들이 투입되면 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 서울에 있는 조합 사무실 위치까지 다 있어요. 조합 사무실에 영업하러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다 정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그 법정 수수료 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무형자산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저한테 탁상 의뢰하실 경우에는 코사3411@네이버닷컴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3개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주시면 되고, 특허일 경우에는 무형자산 등록증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하고 전화가 안 되면 이메일로 이런 자료 주시면 제가 탁상을 해서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회신을 드려요. 네, 이거는 저희 협회의 사이트고요. 저는 3.1감정평가법인 이상용 평가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1, 2분 남았는데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이나 특허권, 특히 영업권을 기업의 파산 절차에 이용하려고 하는 몰주각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 지난달에 파산 선고된 오렌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죠. 협력업체들 다 도산했는데 좋은 집에 산다. 이분 몇 년 전에 저 찾아왔었죠. 찾아온 게 아니라 저희 쪽 라인에 영업권 평가 관련돼서 했었는데 이건 뭔가 찝찝하다. 곧 망할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거 해주다가 사고 나면 보험도 못 받고 나도 다치고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또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경 있죠? 생활가전. 여기 임원분도 저를 찾아오셨는데 돈을 몇 억을 줘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상의 출구 전략으로 영업권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안 돼요. 보험 딱 1회분 내고 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업권이 있는데 업력이 많으면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인데 유형자산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무형자산 영업권이 없습니다. 계산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하고 친해지시면 알려드릴 텐데요. 인천의 남동공단 같은 데 가면요, 개인사업자인데요, 토지 건물을 크게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 법인 전화하고 싶은데 영업권 안 나온다 그러면 막 계속 전화하세요. 막 어떻게 안 되냐고. 안 돼요. 그럼 다른 솔루션으로 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현물 출자 하시거나 다른 솔루션은 저하고 친해지시면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주 연락 주시고요. 제가 다음 강의는 무형자산 평가로 인해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태만상과 사고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법률에 기초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